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죠.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젯밤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다음 주에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았습니다. 애초에는 어제 마무리 짓겠다는 게 재판부에 미리 결정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재판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8명이나 되고 또 결심 공판에서는 반드시 모든 피고인이 다 출석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네. 분명히 이제 어제 있었던 공판이 마지막 공판이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또 내가 이 판결 선고까지 하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법관 정기인사 전에 본인이 직접 판결문까지 작성하고 선고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서증조사만 이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체력적인 한계, 또 특히 피고인 중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혈행압을 지금 투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추가 공판기일을 잡았고요. 다만 이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재판사가 다음 기일 13일 기일에는 반드시 마친다고 약속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서증조사조차도 마치지 못한 채로 어제 공판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네. 결심 공판이 이렇게 이틀에 나뉘어져서 진행된 전례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일단은 서증조사 자체가 네. 한 명의 피고인,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만 10시간 이상의 서증조사 시간을 소요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또 많은 형사 사건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검사로서도 공판 검사로서도 많은 사건을 검사로서 참여도 해봤지만 네. 서증조사, 그것도 수십만 페이지가 넘어가는 중요 사건에서도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서증조사에서 1시간을 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11시간이나 10시간 반 정도나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서증조사에만 썼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 서증조사에 쓴 시간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결심 공판을 이틀에 나눠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사실 시작도 못한 거기 때문에 서정조사 과정도 다 끝마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어제 끝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13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어제 이제 자정이 좀 넘겨서 결국에는 재판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를 미처 마치지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13일 공판 때는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부터 시작을 하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까지 마치면 피고인들 8명 모두에 대한 서증조사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특검의 구형이 있을 것이고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당사자 인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3일에도 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우리도 서증조사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댔냐면 이 지지난 기일에 있었던 특검 측의 서증조사가 7시간 반이 걸리지 않았냐? 그러면 특검도 서증조사하는데 7시 반 걸렸으니 모든 피고인들 각각에도 동일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폈던 거거든요. 네. 따라서 아마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서증조사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오전에 끝날 리는 만무할 것으로 보여지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서증조사에만 상당 시간이 할애되지 않을까. 또 특검도 8명에 대한 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양뿐만 아니라 구형 이유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2~3시간 정도 구형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구형이 끝나면 또 각 변호인들이 또 최후 변론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13일에도 만만치 않게 상당히 늦게 이 재판이 끝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발언에 별도의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해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말을 좀 짧게 해달라고 요청은 받아봤지만 네. 어떤 제한 시간 없이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게 한 사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 2가지의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약 1년간 이어졌던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들이 특검과 계속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 마지막 결심 공판인 만큼 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말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좀 공판 과정, 마지막 결심 과정을 좀 더 매끄럽게 이끌고 싶어서 지금 지기현 판사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1심 과정 측에 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1심 결론을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심 판사에게 1심 과정 중에 절차상 위법 사항이 있다면서 피고인 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1심 판결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등의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발언을 우린 따로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어제 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서중조사의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시간을 좀 끌었다라고 지금 많은 법조인들 평가하고 있고요. 네. 언론에서도 이렇게 한 피고인이 10시간이 넘는 이 서중조사 가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금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지기현 판사가 이 두 가지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발언 네. 시간 제한 두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서중조사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예상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따라서 이때는 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발휘했더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 서중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이미 관련 절차가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이 서중조사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은 증거조사 자체가 완료가 되어야만 이 특검의 구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형사소송법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간이한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중조사가 30분이 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1시간을 넘기는 것조차 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물론 피고인 측 변호사가 각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보통 증거당 한 줄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김용현 전 장관 측과 특검 또 재판부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변호인단의 자료 준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고,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지적에 변호사가 혀가 짧아서 말을 빨리 하면 꼬인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지연 행태, 좀 재판을 지연하는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재판을 좀 고의적으로 끌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이제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혀가 짧아서 이런 말이 나왔던 그때 당시 상황이 어제 오후 9시였습니다. 네. 김영현 전 장관 측이 오전 오후까지 7시간이 넘게 이미 서중조사의 시간을 할애했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중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실질적으로 중계가 됐던 재판 현장의 영상을 좀 보면 조 청장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투병 중이고 항암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 청장이 7시간이 넘어가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부터 하면 안 되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조 청장 등등 이제 3명의 피고인이 먼저 선행해서 중간에 이 서중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맞춰지고 나서도 또다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계속 서중조사 이어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후 9시가 되자 특검 측에서는 지금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해달라. 지금 벌써 저녁 9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내가 혀가 짧아서 읽는데 좀 속도가 느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다 재판장이 지금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피고인을 위한 행동인지는 모르겠다라면서 10분 짧게 휴정하자라고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판장조차도 이러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같은 주장을 사실상 반복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재판장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정 후에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국 피고인의 형량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피고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의도성이 담긴 그런 선택지가 아니었느냐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그 10시간에 이르는 그 서중조사 관련 발언들 어떤 논리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이런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발동했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또 현장에서 무장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군인들을 제지한 오히려 시민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라는 좀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들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거를 또 여러 번 또 현출시키면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그간 1년간의 재판 동안 주장했던 부분을 변호인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반복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장관 측도 마지막까지 사과나 반성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변호인단의 이런 마지막 주장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김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을 내려달라라고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사실상 무죄 주장을 이어왔던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어제 있었던 사실상 조금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의아함을 이렇게 자아낼 수 있는 이런 재판에서 있어서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네. 형량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구형량은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구형은 어제 있었던 이런 행동들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특검이 결정된 대로 13일에 구형이 내려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형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 그러니까 선고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조차도 반복해서 의견 개진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일침을 가했던 만큼 네. 어제 보였던 이 재판에서의 태도가 김 전 장관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이제 지적이 이어지는 어제 이런 긴 서중조사 과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거를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른다 하더라도 형량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김 전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맡고 있는 피고인 7명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본인도 충분히 변호인들과 분석을 해서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재판부의 어떤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더 어필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일에 이어질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중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들이 13일에 내놓을 서중조사 때의 발언 내용이 사실상 쌍둥이처럼 닮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재판사도 변호인들에게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변호인들의 발언을 막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한은 두지 않겠지만 네. 변호사들끼리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건 최대한 좀 지양을 해달라. 중복된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진 않는 것이 재판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바로 결국 이 두 사람의 주장점이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에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동일할 것이다라고 재판사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따라서 13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중조사 때도 역시 김용현 전 장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발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특검 구형 후에 또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하겠지만 최후 변론도 또 결국에는 서중조사 때 변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반복, 답습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3일에는 이제 특검의 구형이 있을 텐데 이미 결론은 내려놓은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특검에서는 사실상 6시간 동안의 구형량에 대한 논의, 좀 마라톤 회의다라는 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시간 동안 이미 특검보와 특검 그리고 이 공소유지와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검사들이 이미 구형량 회의를 마쳤고 구형을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형은 13일에 이제 나오겠지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이 무기징역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할 것인데 네.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도 있고요. 또 구형하는 주체가 검찰이 아닌 특검이라는 점, 또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만 받는 산덕선 총리에 대해서도 이미 15년이라는 상당한 중형을 구형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지금 7명의 피고인들,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의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가담의 범위 내지는 또 재판과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형형의 차등을 둘 것인가 네. 이 부분도 또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뭐 수사나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또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왔는데 이런 부분이 형량에도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겠죠. 네,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단순히 구형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이라는 구형을 할 때는 그러한 구형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검찰에서는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때 논고문을 작성하도록 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모두 구형량과 구형 이유를 밝히겠다는 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기 때문에 논고문의 형태로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형이 구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또 피고인으로서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아마 분명히 지적할 것이고 또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들이 진지한 반성이 없다라는 점으로 불리하게 지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검이 이제 사형이라는 거를 구형을 해도 실질 선고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일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7명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중에 김용현 전 장관의 구형량과 선고형량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 김 전 장관이 예를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받는다면 그보다 더 높은 죄책을 지고 있는 지금 이 내란의 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형평상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지금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3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 특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등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징적인 구형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판사의 판결 형량이 조금 낮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따라서 예를 들어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그것을 고려해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사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또 이 판결 선고 형량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도에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도 이제 다음 주 같은 주에 열리게 되는데 이미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과 13일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을 뭐 연관지어서 예상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체포방해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인데 또 그러니까 형량 자체가 법정형 자체가 내란 수기 혐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네. 징역 1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3개의 재판 중에 가장 본류격이자 법정형 자체가 가장 중한 사건에서는
얼마나 특검의 구형이 높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체포방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재판 중에 법정형이 가장 낮은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는 이 특검의 구형량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3일에 특검 구형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선고는 그러면은 1심 선고가 언제쯤으로 날까요? 네, 지금 2월 중에 법관의 정기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기현 재판부가 약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라는 점에서 선고까지 집판사의 재판부가 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한 명이라도 배석 판사라도 변경될 경우에는 공판 절차가 갱신되게 되는데요. 네. 공판 절차가 또 갱신되게 되면 이 간이하게 갱신하게 되면 문제없이 또 바로 선고일이 잡힐 수 있지만 피고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을 또 처음부터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이사 전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2월 초중순 정도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자, 변호사님, 이게 선고가 나오고 만약에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률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1심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소심에서 봐야 되는 하나의 변수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은 예전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거든요. 네. 문제가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볼 때도 지금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률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한번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헌재에 제청을 하게 된다면 당의 재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2심 재판 자체가 중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심 과정 중에 합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게 되고 어쩌면 2심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수정한 이 법률안의 내용이 위헌성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덜어냈기 때문에 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제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물론 이 재판부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법무부라든지 외부 기관이 관여하지 않도록 수정되는 부분은 있지만요. 기존에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사건이 무작위적으로 배당돼야 된다라는 사건의 무작위 배당성은 여전히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채로 법률안이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제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2심 절차가 중단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로 2심 과정 중엔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늘 13일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날은 특검의 구형, 피고인의 최고 진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고인 8명 모두 이날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최후 진술도 직접 해야 되고 네. 자신의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도 해야 되고요. 구형은 반드시 피고인들이 제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8명 피고인 모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재판 현장 이 중계된 영상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네. 조지호 전 청장이 오전 재판 끝나고 오후부터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조지호 전 청장이 굉장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시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피고인들의 입장도 배려를 해서 재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14일 재판만큼은 가져가는 것이 피고인들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또 전반적으로 재판부의 효율적인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